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조영지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있죠. 문제는 그걸 잊고 살아도 될 만큼 잘난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겁니다. 제 예비 시모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우월감과 무례함을 넘어 무지하다고까지 느껴지는 분이셨고, 한 치 앞을 모르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굴더니 결국 비굴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과거는 가장 필요할 때 얼굴을 드러낸다고 했던가요? 저의 예비 시모와 저희 친정아빠 사이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저는 지방 소도시 출신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란 곳은 정말 논밭 있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도에서 제가 사는 소도시 이름을 찾아 누르면 그 도시의 변두리, 다시 그 바깥에 놓인 산과들, 그리고 굽이진 논두렁 사이에 박힌 마을,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랍니다. 아침이면 트럭 엔진 소리보다 먼저 장다 구는 소리가 골목을 깨웠고,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이웃집 담벼락을 타고 저희 집 부엌까지 흘러들었어요. 논두렁을 따라 마을 아이들이 쪼르르 모여 등교했는데, 들꽃이 핀 가을가의 정겨운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전업주부셨고 아빠는 읍내 우체국에서 일하셨는데요. 저희 아빠는 정말 다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명절 전날 우체국에 오셔서 기초수급이 누락됐다고 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퇴근도 미루고 읍사무소에 가야 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셨으니까요. 그런 일들로 아빠는 읍내에서도 유명한 분이셨는데 젊으셨을 땐 정말 대단하셨죠. 말하자면 저희 아빠는 홍 반장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조 반장이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 저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일화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하루는 아빠가 집에 오셔서는 엄마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여보, 읍내 만리장성 알지? 당신이 간짜장 맛있다고 했던 중국집 말이야. 알지. 왜? 설마 거기 문 닫는데 사장님 바뀌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배달하는 정식 있잖아. 우리 애들도 삼촌 삼촌 하면서 잘 따르잖아. 아이고, 정식 총각 장가 간대?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 정식이가 글쎄 중국집 배달할 때 쓰는 오토바이를 도둑 맞았다는 거야. 저런, 어쩌다가 그런 거야. 세상에, 도둑놈도 참 너무한다. 그 오토바이 한눈에 봐도 낡아 보이던데 그걸 훔쳐가? 벼룩 간을 내먹으라지. 아유, 나쁜 놈들. 누가 아니래. 게다가 그건 걔 밥줄이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정식이 총각 중국집 배달 못해? 그럴 수야 있어.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전거 하나 얻어다가 짜장면 비닐로 묶어 달고 다니면서 배달일 계속하고 있어. 오늘도 그걸 보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말이야. 저런, 그게 웬 고생이야. 그러게 안 됐다. 엄마가 아빠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만리장성의 정식이 삼촌을 딱하다고 하니 아빠는 그런 엄마의 눈치를 한 번 더 살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식이한테 오토바이를 사줄 형편은 안 되지만 음식 담아 다닐 수 있는 배달통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거든. 그래도 되겠어? 언제는 그런 거 물어봤을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할 거잖아. 당신이 번 돈으로 하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정식이 총각도 안 됐잖아. 아니 정말이지? 고마워. 당신도 이렇게 동의를 해줬으니까 나 그럼 내일 당장 철물점 이씨한테 배달통 하나 맞춰달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해서 만리장성 정식이 삼촌은 아빠가 달아준 배달통을 자전거에 달고 다니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 이듬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하여간 새 오토바이도 하나 샀고, 나중에는 작은 분식집까지 차려서 지금도 읍내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틈틈이 장조림이나 미역국 같은 것도 해오기도 하면서 엄마랑 정식이 삼촌이 결혼한 분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 내조 잘하며
요리도 집안일도 기분 좋게 척척 해내는 분이셨어요. 엄마가 빨아서 널어놓은 수건에서는 늘 햇빛 냄새가 났죠. 저는 그 냄새를 좋아했고 그 냄새는 제게 곧 엄마 또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과 같은 거였어요. 저는 아빠가 40 넘어 얻은 늦둥이 막내딸이었답니다. 위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언니가 둘,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언니들과 오빠, 엄마, 아빠에게 늘 우리 막둥이 우리 애기 같은 소리를 듣고 자랐고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이 지내던 평범한 날들의 일상, 모두가 다 행복으로 기억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받는 게 익숙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도 식구 많은 저희 집에는 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고 머물며 그러면서 더욱 북적였어요. 아빠 친구 부부가 병원 다녀야 해서 맡긴 그 집 아이, 이혼하고 갈 곳 없던 어떤 이모, 농번기에만 반짝 일을 하러 오는 계절 노동자 삼촌들, 뜻하지 않게 막차 놓친 타지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빠는 언제나 걱정 말라고 우리 집에서 자면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한 그 집은 조부모 시절부터 사셨던 시골집으로 낡고 허름하지만 무척이나 넓고 또 방이 많았어요. 저희 집 팔아봐야 읍내의 작은 아파트 하나도 못 구한다는 말도 듣곤 했는데 저는 읍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제 고향집이 좋았답니다. 집이 넓고 방이 많았던 덕분에 아빠가 그런 객식구들을 계속 데려올 수도 있었겠죠.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남들이 늘 있다는 건 때로 불편할 때도 분명 있었지만 엄마도 언니 오빠들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늦둥이 막둥이였던 저 또한 저희 집은 그런 집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을 마을회관이라 부를 정도였는데 그 말에는 어떤 비아냥거림도 없이 신기하면서도 존경스러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걸 알기에 전 늘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방마다 누군가의 짐이 놓여 있고 마당에는 웃음소리와 낯선 사투리가 뒤섞여 있는 풍경이 저희 집다운 풍경이라 느꼈고 그런 객식구들이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고 이상했어요. 장마철에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됐던 날 아빠가 손전등을 들고 저희 집에 묵고 있던 객식구들도 다 함께 불러 모아 마루에 촛불을 켜고 앉아 수박을 쪼개 먹던 날 같은 풍경 말이에요. 빗물에 촉촉해진 대청마루 위에서 땀을 훔치며 배꼽 잡고 웃던 그 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럽고 제일 정신없지만 제일 따뜻한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 넉넉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해.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란 물질적인 것보다는 나눌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아가게 됐다고나 할까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논밭이며 산으로 강으로 뛰어다니며 노는 게 일상이었고 그 덕분에 꽤 다부진 몸을 갖게 됐어요. 그걸 알아봐 주신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눈에 띄어 운동부에 입단했고 작고 단단한 몸, 끝내주는 근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육상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육상이라는 게 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전 공을 갖고 하는 구기 종목보다는 제 몸 하나만 갖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육상이 훨씬 더 좋았어요. 재밌기도 하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육상부 활동을 계속했고 재밌어서 열심히 한 건데 하다 보니 전국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그랬답니다. 입상 경력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사실 저는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엄마, 아빠, 나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갈래. 서울 가면 뭐해? 서울 가면 뭐하냐니. 다들 서울 못 가서 안달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그냥 버린다는 거야, 아깝게? 응? 뭐 그냥 서울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언니들도 그렇고 오빠도 서울에 있는 대학 안 가는데 나만 어떻게 그래?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우리 막둥이 다 컸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근데 막둥아, 그런 거는 넌 아직은 몰라도 돼. 아빠가 우리 막둥이 학교도 못 보낼까 봐 그래. 아이, 돈 많이 들잖아. 입학이야 장학금 받으면 한다고 쳐도 내가 계속 장학금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당장 생활비만 해도 아휴. 그리고 난 우리 집 좋아.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아빠 말씀 못 들었어? 그런 걱정은 네가 할 게 아니야. 넉넉하게 지원해주진 못할 테니까 그게 좀 안 됐지만 그래도 너 하나 서울 보내 공부시킬 형편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해. 저는 그렇게 집안에서 저 혼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됐고 어렵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기필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달려서 들어간 학교였죠. 40 넘어서 얻은 막내딸, 서울로 학교 보내주신 부모님의 도움을 절대 헛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달렸고 더 잘 달리기 위해 살벌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30분에 맞춰놓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고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대충 하고 스트레칭 매트를 펴고 몸부터 풀었어요. 어둠이 차에 거치지 않은 운동장에 홀로 나가 코치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맨몸 달리기 5km 정도는 기본으로 뛰었죠. 그리고 하루 3타임 지독하고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기숙사방에 돌아와 탄력밴드로 허벅지를 조여가며 근력 운동을 했고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몇 도나 더 숙여야 하는지 팔 흔들림을 0.5로 줄이기 위해 자세를 점검하곤 했어요. 그 시절 허벅지에는 늘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고 훈련을 하러 나가곤 했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랬을 거예요. 운동이라는 그 세계도 힘든 세계거든요. 한 번의 스타트로 얻어지는 한순간의 기록,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반납했고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나는 일상을 살았어요. 목표가 분명해도 때로 다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죠. 체중은 생각처럼 조절되지 않고 기록도 제자리. 그런 날은 괜히 고향집에 전화를 걸어 가족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곤 했어요. 딸, 우리 막둥이 잘 있는 거지? 밥은 먹었어? 기록도 좋고 체중 관리도 좋은데 그 힘든 훈련하려면 잘 먹어야 해. 알지? 알지. 그럼 잘 챙겨 먹어요. 걱정 마. 엄마는 아빠랑 언니 오빠 잘 있지? 별일 없어? 우리야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잠시만. 아빠가 전화 좀 받고랜다. 네 목소리 듣고 싶다고. 어이구 우리 막둥이. 막둥이는 이미 아빠의 자랑이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다치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빠의 그 말에 심장이 덜컥 울리는 것 같았어요. 기록을 위해 저 자신을 소모하고 있다는 걸 아빠는 벌써 알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으니까요.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 몸을 먼저 챙기라는 엄마 아빠 말씀에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마음을 더 다지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뛸 힘을 얻게 된 거죠. 지금도 어쩌다 이른 아침 찬 공기를 마시면 그때 그 숨이 찼던 새벽이 떠오르곤 한답니다. 운동화 끈을 고쳐 묶던 손, 넘어지고 일어나며 흙먼지를 털던 무릎, 찢어진 기록지 앞에서 주먹을 쥐던 제 모습 같은 것이 한순간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겠다던 다짐과 함께 생각나곤 해요. 치열한 경쟁의 부담감 속에서도 죽도록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무리를 한 것인지 대학 2학년 때 무릎 인대 파열을 겪고 재활치료에 전념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아닌 재활치료와 운동지도 쪽 진로를 생각해보게 됐고 실제로 그때부터 재활센터나 청소년 체육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일을 파트타임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재활과 체육지도, 밤에는 피트니스 센터 아르바이트, 주말엔 개인 PT 등 쉼 없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일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던 거예요. 졸업 후에도 저의 일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수 생활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쪽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니 저는 우선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고 싶었고 그러려면 부지런히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죠. 예랑이는 제가 일하는 재활센터에 환자로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아, 그게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친구들이랑 회전묘기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평소보다 과하게 뭔가를 시도하시다가 이렇게 부상당하기 쉬워요.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무리한 시도를 한 건 아닌데. 그날따라 설질도 별로였고 하여간 허리가 좀 불편해서 왔어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쩐지 좀 봐주세요. 별거 아닌 게 전혀 아닌데요. 허리 디스크에 골반 주변 염좌도 심한 편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치료 다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혹시 몇 주씩 걸릴까요? 아, 당장 다다음 주에 또 스키장 가려고 하거든요. 올해는 스키장 더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이라고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건 환자분께서 하시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6개월은 넘게 걸릴 겁니다. 아, 이거 완전 망했네요. 아, 큰일이네, 이거. 잡아놓은 스케줄들 이걸 다 어떡하나. 재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좀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만해도 되죠? 예랑이의 첫인상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재수 없었어요. 딱 봐도 좀 있는 집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 티가 나는데 그런 배부른 소리나 하는 게 솔직히 눈꼴 시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의 소리, 아니 입 바른 소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살기 위해 재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같이 목숨 걸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시냐고요. 그런 소리나 하시는 게 솔직히 철없다 싶은데요.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저는 단지,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불쑥 내뱉긴 했지만 뱉어놓고 아차 싶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환자로 오신 분께 너무 그랬나 싶기도 하고 혹시 그걸 문제 삼아 정식으로 컴플레인이라도 걸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잠시 충격을 좀 받는 것 같더니 의외로 빨리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고 한편으로는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긴 했지만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 예랑이가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끈질기게 저한테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두고 예랑이는 제게 호기심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이 부담스럽기만 했고 데이트 같은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거절을 하는데도 지치지도 않고 뻔뻔하게 웃으면서 또 데이트 신청을 하고 또 하는 걸 보면서 운동선수들만이 갖고 있는 근성 같은 게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놈의 데이트를 한 번 하게 됐거든요. 밖에서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주려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결국 연인으로 발전된 관계로 더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흠뻑 빠져들게 됐던 거예요. 예랑이가 너무 좋아서 우려했던 것들을 잊고 있었는데, 아니 잊고 싶었는데 관계가 깊어져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예랑이 어머니가 저를 탐탁찮아 하셨거든요. 예랑이가 몇 번이나 자기 어머니에게 저를 인사시키기 위해 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날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예랑이 어머니 쪽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또각또각 구두소리 요란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는지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색하게 마주 앉아 듣기 힘든 말씀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활센터도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소박한 데서 일하네요. 우리 아들이 이런 데를 찾아왔던 건가요? 걔가 왜 하필이면 이런 허름한 곳을. 여기가 보기보다 치료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요. 어머니라니. 내가 아가씨에게 그렇게 불릴 이유가 없죠.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하러 오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지만 그래도 굳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인사를 드렸건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또 굳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정색을 하시면서 저를 아가씨라고 칭하시더군요.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을 했으면 뭐 내 아들한테 이야기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됐고 나는 말 돌려서 하고 그런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아가씨랑 우리 애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봐요. 아가씨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고로 자기 분수에 맞는 짝을 만나야 서로 좋거든. 분수라고요? 왜? 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이름도 잘 모르는 시골 출신의 아버지는 읍내 공무원, 그리고 무슨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던가요? 그런 걸 갖고 학벌이라고 하기도 좀 우습지만 그 학교라는 것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대체 몇 개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훌륭한 분들이세요. 이것 봐. 당장 내 말에 발끈하잖아.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가씨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말해주는 거라고요. 순간 스스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부모님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상처가 됐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건 아니다 싶어서 예비 시모 말대로 예랑이와 헤어질 결심을 했죠. 저는 그날 바로 예랑이에게 여기까지 하자고 이별을 통보했지만 예랑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죽자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모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제가 예랑이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예랑이도 바보가 아닌데 예비 시모가 저를 계속 만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난리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예비 시모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죠. 예비 시모가 예랑이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예랑이의 간절함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고 예비 시모 또한 그런 예랑이를 어쩌지 못해 진행하게 된 결혼 준비였죠. 적어도 예랑이에 대한 마음만큼은 저 역시 확고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을 아주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가족이라는 경계선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상견례 날짜 하나를 잡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정말 말을 하자면 끝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달에 시간이 다 안 되시면 다음 달 5일은 어떠세요? 5일? 잠시만. 그날은 내 동창회가 있는 날이라서 안 돼.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빠지면 원망 많이 듣거든.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시간이 괜찮으신 날을 알려주시면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어차피 아버지는 이미 퇴직하신 지 오래일 테고 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뭐 특별히 안 되는 날이 있을 게 뭐야? 우리 쪽에서 시간 비는 날이 잘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에서 거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임박해서 날짜가 나오면 곤란해서요. 아, 알았으니까 좀 있어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좀 바쁜 사람들이니?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요. 예비 시모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세 많고 퇴직하신 저희 아빠나 평생 전업주부셨던 저희 엄마나 특별히 안 되시는 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쁘신 예비 시부의 일 때문이 아니라 예비 시모의 개인적인 모임들까지 고려해 날짜를 미루는 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런 자잘한 모임들까지 생각하자면 저희 아빠만큼 바쁘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저희 아빠는 여전히 마을과 읍내 대소사를 살피시며 중재자 역할도 하시고 큰 어른 역할을 꾸준히 하시며 늘 바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비 시모의 친목 모임보다는 저희 아빠가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런 말을 예비 시모 앞에 내어놓지는 못했어요. 전적으로 예비시댁 스케줄에 맞추겠다고 했는데도 온갖 핑계들이 대며 날짜를 미루는 게 화가 났지만 꾹꾹 참으며 예비 시모가 적당한 날짜를 잡아주길 기다렸어요. 아무리 예비 시모라도 날짜를 하염없이 미룰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랑이도 계속해서 보채고 있었고 예비 시부도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그제야 어렵사리 날짜를 잡아주시더군요. 그것도 점심 약속으로 겨우 잡은 거라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버스 갈아타고 올라오셔야 했어요. 차 타는 시간만 꼬박 4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갈아타고 어쩌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니 점심 약속에 맞추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한창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 오전 10시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네, 어머니 약속 시간 차질 없이 잘 지킬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잘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약속을 좀 미뤄야 할 것 같구나. 네? 상견례를 미루자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한테 피치 못할 일이 생겼지 뭐야. 그렇게 알고 오늘 약속은 그 없는 걸로 내가 며칠 내 적당한 날로 다시 잡아 알려주마. 아니, 어머니, 그럼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뭐 그걸 왜 나한테 그러니? 이참에 네가 너희 부모 모시고 서울 구경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촌것들 서울 구경이나 하면 될 것이지. 아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훅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엇들이라니요. 예비 시모는 말을 흐리는 듯이 혼잣말처럼 그 말을 했지만 제 귀에 똑똑히 들렸고 그건 저희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무슨 피치 못할 일인지 사정 설명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쇼도 이런 노쇼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식당도 이런 식으로 예약 취소하면 예약금 다 날리거나 위약금 줘야 하는 경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예비 시모에게 저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습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새삼 느껴져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 날짜를 잡는 것도 무조건 시댁 날짜에 맞춰서 잡은 건데 그마저도 당일에 취소하면서도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다니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결혼이란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상처를 받으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예비 시모의 행태를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저 역시 그분을 속으로 사귀었던 거예요. 피치 못할 어떤 상황 또한 제가 부풀려 만들어내고 예비 시부모가 너무나 죄송해한다는 없는 말도 지어냈고 예랑이와 함께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면서 저 또한 예비 시모의 기막히는 아나무인 태도를 털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상견례가 잡혔고 부모님은 어차피 방을 잡아드리려고 했던 것이니 며칠 더 서울에 모시기로 했죠. 그렇게 이틀이 흘러 다시 잡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또 약속 시간 직전에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괜히 전화기만 계속 들여다보고 그랬지 뭐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비 시모가 펑크낸 원래 날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인데 새로 잡은 날은 예비 시부에게 오전 스케줄이 있으셨기에 그걸 마치고 오시려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예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전 일정이 조금 외곽에서 있는 데다 시간이 조금 밀려서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오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네. 뭘 그렇게 죄송하다 하실 필요 없다고 꼭 말씀드려. 바쁘신 분인 거 다 아는데 뭘. 그래, 우리야 뭐 괜찮네.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네가 이쪽으로 일부러 온 거야? 엄마 아빠 모셔가겠다고 왔어.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우리야 영지도 있고 같이 가면 되는데 자네가 이리로 오면 자네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러네. 안사도는 혼자 오시는 거야? 아이고 저런.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랑 같이 가세요. 이미 상견례 날짜를 하루 미룬 것인데 거기다 예비 시부가 조금 늦으실지도 모른다고 하니 예랑이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 부모님을 모시러 와서 거듭 죄송하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댁의 사정을 좋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예랑이와 함께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도록 예비 시모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비 시부야 일정이 있으셨던 것이고 미리 양해를 구하셨던 것이지만 그럴수록 예비 시모라도 제 시간을 지켜 아니 좀 일찍 와서 저희 부모님을 맞아주길 바랐는데 저 혼자만의 가당치도 않은 바람이었던 거죠. 예비 시모는 저러려고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한껏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들어오더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못 하나 허투루 입고 걸친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주고서는 말도 못하게 거만한 태도로 상견례 장소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모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며 저희 부모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도도하게 눈을 내리깔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와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던 예비 시모가 고개를 들어 저희 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니, 표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뭔가 긴가민가 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를 듣고서는 바로 저희 아빠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으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저희 아빠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비 시모를 유심히 보던 저희 아빠, 그제야 아빠도 예비 시모를 알아보는 듯 하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아저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거 아시죠? 그때 아저씨 아니셨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저씨 한 번만 더 살려주시는 셈치고 제발 아무 말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다행이긴 하구나.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세상에 기억나. 그때 그 버스터미널 갖추려고 생하냐. 아줌마, 네, 저 맞아요. 아줌마도 저한테 참 잘해주셨잖아요. 저희 바깥 양반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라니 그런 말 마라.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바라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다. 예비 시모가 살해 어쩌고 소리를 하니 아빠가 많이 언짢으셨는지 결국 화를 내며 한마디를 하셨고 예비 시모는 더 어쩔 줄 몰라 벌벌기며 매달리듯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는 동네 홍반장, 아니 조반장이셨던 저희 아빠 젊은 시절 아빠의 도움을 받아 저희 집에서 객식구 생활까지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셨어요. 예비 시모가 여고 다닐 나이였다고 하니 오래전 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예비 시모는 예랑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어요. 예랑이 친모는 예랑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쯤 예비 시부 회사에 말단 격리로 들어갔던 예비 시모가
작정하고 예비시부한테 들이대 안방까지 차지한 케이스였거든요. 말이 부잣집 사모님이지 예비시부 눈치를 많이 보고 예랑이한테도 꼼짝 못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예비시모를 무시한다거나 다르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혹시나 예비시모가 그런 이유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더 썼던 거죠. 예비시모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지만 예랑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어쩌다 저희 아빠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됐던 것인지 그 옛날 저희 아빠가 한창 젊으셨던 시절,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땐 아빠가 한창 우체국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던 시절이었죠. 예비시모는 저희 고향 출신이 아니라 타지 사람인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때 예비시모를 읍내버스 터미널에서 처음 보셨다는데 딱 봐도 한눈에 갖출 청소년이라는 게 티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다리를 다쳐 잘 걷지도 못하는데 씻지도 못해서 위생상의 문제도 걱정스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다는 게 빤히 보였대요. 그런 모습이 아빠 눈에만 띄었던 건 아니었겠죠? 특히나 그런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그 옛날엔 더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모으니 예비시모가 경찰이라는 소리에 유독 크게 반응하며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며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막아주고 밥도 사 먹이고 다리 치료하러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결국 저희 집에까지 데려와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다 가라고 하신 거죠. 기억나. 그때 다리 상처가 심해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리를 잘라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었지. 네, 맞아요. 그때 저 병원비도 다 대주시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해주셨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가출까지 한 건지는 몰라도 누구나 그 나이 때는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지. 그때 정말 이름 한 번 묻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던 거 정말 못 잊어요. 정말입니다. 살면서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 우리 딸이 별말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게 보여서 우리도 내색을 안 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내 딸 마음고생 시키고 있다는 건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무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순간 제 심장이 또 다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엄마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긴 상견례 날짜 잡는 것부터 난항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잡은 약속, 당일 급한 일이 생겼다고 펑크를 내놓고 직접 전하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잖아요. 저와 예랑이가 잘한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눈치가 있으신데 어떤 상황인지 벌써부터 짐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대단한 예랑이 집안에 비해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두 분 처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씁쓸하셨을지 뒤늦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한테 내색은 안 하셨어도 두 분께서는 예비시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 옛날 아빠가 살려준 그 가출 여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닌 게 아니라 아빠한테 도움받고 개과천선한 분들도 적지 않으시거든요. 아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만리장성 오토바이 배달하던 정식이 삼촌처럼 가까이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타지에 살면서 명절에 찾아오거나 선물 같은 걸 보내오시거나 그러는 거죠. 근데 예비시모는 그런 인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옛날 이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예비시모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빌고 있는 거였어요. 당시 예비 시모는 다리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가출 청소년의 미혼모라니요. 당시 아빠는 정부 지원으로 아이 낳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미혼모 보호소 같은 것까지 직접 알아봐주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오래 굶고 무리를 한 탓인지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다고 해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언니 오빠들이 어렸을 때니까 아빠가 30대 때에 있었던 일인 거죠. 제가 자랄 때도 숱하게 봤던 그런 사연 많은 이모 삼촌들처럼 예비 시모는 그런 딱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저희 집 신세를 졌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요. 잘해줬었지. 몸 추스릴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건 물론이고 몸 보양하는 음식도 해먹이고 떠난다고 할 때까지 돈까지 챙겨줬었어. 없는 살림에 있는 방에 재우고 없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랑은 다르지. 그 돈 만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 무슨 그때나 지금이나 생색내려고 한 일도 아니었고 아이 그런 말은 할 거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이 왜 의미가 없어? 당신도 그때 그렇게 보내면서 마음 많이 썼잖아. 근데 그렇게 떠나서는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다고 서운해했잖아. 서운해했다기보다는 잘 사는지 걱정이 됐던 거지 뭐. 그렇게 돈 받고 간 사람들 중에 은혜 갚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들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살기도 하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살아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떠날 때가 되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금방 자리 잡고 찾아오겠다며 떠나지만 그때뿐인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비 시모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빠 말처럼 예비 시모는 그 길로 상경에 고생도 할 만큼 하면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랬겠죠. 아무런 연고도 능력도 돈도 없는 어린 여자가 서울에서 살아남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비 시모는 고생 끝에 예비 시부 회사에 들어갔던 것이고 당시엔 시부 회사가 지금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꾸려가는 회사였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했던 거죠. 회사 규모를 떠나서 회사 주인이잖아요.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 키우며 사는 사람이라니 딱이다 싶었던 걸까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고생도 죽도록 했지만 더 일을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도 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그래, 대견하네. 아, 장해. 고생 많았을 거라는 거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아저씨, 저 좀 봐주세요. 남편은 제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집을 나왔었다는 것도 모르고 아이까지 그랬었다는 건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안 돼요. 그럼 전 끝장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아저씨,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열심히 살아왔던 네 삶에 당당하면 그런 너의 과거에도 당당해져도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란 말이야.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어이 제 과거를 제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예비 시모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비밀을 덮어줄 것만을 강요하며 저희 아빠를 몰아세우듯이 예민하게 굴더군요. 예랑이 역시 예비 시모가 새엄마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자랐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란 건 몰랐을 테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예비 시모의 그런 태도를 보며 더욱 황당해했어요. 눈물로 호소하며 저희 아빠 앞에 매달려 빌던 예비 시모는 저희 아빠를 협박이라도 하는 듯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질 않나. 살에 어쩌고 하는 소리를 또 꺼내기도 하면서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예랑이까지 붙들고 자신이 예랑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강조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눈 감아 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옆에 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저한테도 정말 잘하겠다나요? 솔직히 실소가 터져 나올 정도로 어이없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그 모습을 보며 진정성을 느낀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모는 제 고향이 어딘지에 대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으니까요. 저는 제 고향을 말할 때 늘 제 고향집이 있는 그 시골 작은 마을 이름을 말하곤 하는데요. 시모는 제가 말한 지명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어디라고 해봐야 알지도 못하는 총우석으로 치부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 동네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말할 때는 읍내가 있는 시내 지명을 말할 때가 많기도 해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 건데 행적구역상 제 고향집도 읍내가 있는 그 시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에 편입되기 전부터 부르던 저희 마을 이름으로 부르는 걸 더 좋아했던 거예요. 시모는 본인의 숨기고픈 과거가 있는 그 동네를 아마도 읍내가 있는 시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 집에 얹혀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 동네 이름까지는 몰랐던 것 같고요. 만약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처음 제 고향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흠칫하는 눈치라도 보였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무심했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그 지명을 평생 떠올릴 일 없이 묻어두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걸 다 들켜버린 거죠. 예비 시모가 예상보다 일찍 일정을 마치고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는 바람에 문 밖에서 예비 시모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됐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내쫓을 것처럼 했고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예비 시모가 워낙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부의 실망과 배신감은 더욱 컸을 겁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 봉양하는 소녀가장으로 고생만 한 착한 여자라 생각했는데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 미혼모가 될 뻔했던 과거를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여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그런 과거를 당신한테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면 당신이 나를 거들떠나 봤을까요? 이제와 그런 거하고 옛날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건 과거를 숨겼다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값없이 그런 도움을 준 귀인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런 걸 잊고 살았다는 거야. 여보,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잊지는 않았다고요. 아니,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도취돼서 당신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야. 내가 정말 실망한 건 그런 부분이라고. 너무 맞는 말씀 아닌가요? 사실 그동안 예비 시부를 직접 만나뵐 일이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예비 시모와 달리 예비 시부는 생각이 아주 바른 분이시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부가 실망한 부분을 예비 시모도 제대로 이해를 했을 테니 그때부터 저와 저희 부모님을 더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비 시부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좀 잘해달라 이거예요. 특히 마음 약한 저희 아빠를 공략하는 게 빤히 보이던데 그런 모습을 볼수록 예비 시모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아무리 사람 좋고 그렇다고는 해도 호구는 아니시거든요. 또 저희 아빠 나름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세요. 예비 시모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말 걸 그랬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비 시부는 결국 예비 시모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죽은 듯이 살겠으니 내쫓지만 말아달라고 정말 손이 발이 되기 빌었어요. 집에서 부리는 식모라 생각해도 좋다고
제발 이 집에서 살게만 해달라고 했고 예비 시부는 일단 그냥 두고 보시는 중인 것 같아요. 예랑이는 자기를 키워준 예비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랐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가뜩이나 실망을 많이 한 상황이기도 했으니 예랑이도 예비 시모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제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제가 예비 시댁에 가더라도 겸상은커녕 저한테 말 한마디 못 붙이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예비 시모가 앞으로 어찌 되든 제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예비 시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 값도 없는 도움을 받고도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요? 저희 엄마 말씀이 꼭 맞는 거죠. 오토바이 삼촌처럼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겠지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게 이제 겨우 결혼을 앞둔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인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과 마음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또 작은 복을 지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도 알게 됐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게 그런 마음이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한 일들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